지금 한국 정치의 화두는 단연 공정입니다. 사람들은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불공정한 사건인지 소리 높여 외치고, 정치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2020년 7월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서는 우리 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 라는 설문에 불과 14.3%만이 긍정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공정을 부르짖고 갈망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불공정한 상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30여 년 동안 철학을 연구하는 동시에 현실 정치 문제의 본질을 묻고 함께 답을 구하고자 이야기해온 이진우 교수는 이 책 불공정사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사안을 바탕으로 무엇이 공정한지 근본적으로 질문합니다. 이번 난독낭독에서는 내 것은 나의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건물주가 장래 희망이라는 사회, 불로소득이 절대적 가치가 된 사회는 왜 불공정한 사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사회. 건물주가 장래 희망인 나라. 많은 사람이 사회적 불평등은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런 것인지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경험은 사회에는 평등한 것보다는 불평등한 것이 더 많다고 말해주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람은 능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취향도 같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바로 불평등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현대사회가 모든 개인은 자신의 고유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실현은 곧 차이가 나는 개성의 실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할수록 우리는 차이가 불평등이 되는 지점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오히려 평등보다는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불평등을 승인하고 감당할 수 있으려면 불평등은 자신의 존립 근거를 정당화해야 한다.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은 오직 사회 전체와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불평등이다. 이것이 존 롤스의 차등의 원칙의 핵심 내용이다. 어떤 사회가 일정 기간 사회적 협동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과 부의 차이는 오직 사회적으로 혜택을 덜 받은 이들, 즉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를 향상할 때만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의 전제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는 차등의 원칙과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된다 라는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회적 불평등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 증대시키고 동시에 기회균등을 갈수록 저해할 때 그것은 사회적 악이 된다. 불평등이라는 악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극단적인 사회적 불평등은 한편으로는 기회의 평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도덕성을 부패시킨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1년 봄 신문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눈에 띈다.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가 13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부가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상속세라는 점을 생각하면 유가족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부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속세 리스크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튼 사람들은 높은 상속세를 내고 부를 다음 세대에 이전하는 상속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부의 세습이 당연하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의 창출도 물론 당연하다. 그것이 노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기반하든 기존의 자산을 기반으로 한 소득이든 부 자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합법성을 가장한 권력이 사회적 질서의 정당성을 거꾸로 침해하여 법치주의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2020년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덕성을 내세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온갖 법규와 고강도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역설적 현상을 맞닥뜨렸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다. 시장이 완전하게 작동할 때는 개인의 이익과 시장의 이익이 일치한다. 시장은 경쟁을 통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한다. 그러나 불공정한 독과점을 통해 공급을 줄이거나 소비자의 왜곡된 심리에 따라 수요가 늘면 시장의 균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장 경쟁이 불완전한 경우에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투기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는 투자의 경계가 불투명해진다. 두 가지 모두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으려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한 투자를 불공정한 투기로 바꿔놓는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수록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한다면 시장은 결국 도덕성 문제를 몰아내게 된다. 도덕적인 이유에서 개입한 정부가 오히려 시장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더욱더 부의 증대를 목적으로 행동하고 이를 위해서 활용하는 수단의 정당성은 경시하게 된다. 이미 높은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이 자신이 장악한 시장과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신의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대표적인 돈벌이 수단이다. 기득권층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은 그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창출한 새로운 가치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가진 자산이다. 이처럼 부를 창출한 대가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창출된 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몫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차지하는 행위를 지대추구라고 한다. 지대라는 말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용어는 원래 토지로 인한 수익을 일컫는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보상을 받는다. 지대는 사회적 부를 증대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이익의 증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개인의 부를 늘리겠다는 개인적 동기만을 부추기는 지대 추구는 시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근본적 도덕성을 파괴한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조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래에 대한 꿈이 많을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는 말은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연예인들의 투자 비법으로 거리낌 없이 소개되는 상황은 이를 잘 말해준다. 정정당당하게 돈을 버는 것은 이미 중요하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이며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만연하게 된다. 시장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간단한 방법은 돈의 총액이다.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을 정책이 실패하면 더 커다란 시장의 실패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살펴보면 시장의 논리를 무시한 정부의 도덕적 개입은 시장을 훨씬 더 교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의 도덕성은 만약 시장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역설적이게도 경쟁에 있다. 경쟁은 이윤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을 막는다. 정부가 경쟁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장에서는 기득권이 강화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막대한 독점 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당국자들이 앞으로는 시장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도 뒤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타락한 행태가 밝혀지면 소비자인 시민들은 당국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시장은 더욱 실패하게 된다. 실패한 시장의 자리에는 결국 돈이면 된다라는 타락한 물질주의만 남아있게 된다. 돈이 돈을 번다. 이것은 분명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다. 그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소득이 자산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다. 사람들 대부분은 능력과 노력에 의한 불평등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불평등은 부당하다고 느낀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특권이다. 돈은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본래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통해 새로운 부가적 소득을 창출한다. 특권은 이렇게 불로소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정당화한다. 부동산,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통해 버는 소득이 노동소득을 능가한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능력과 노력,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불로소득이 더 큰 불평등의 이유임에도 불로소득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미화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건물주가 장래 희망이라는 사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소리처럼 불로소득이 절대적 가치가 된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불공정사회다. 부의 세습은 정당한가? 극단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 불로소득의 가장 커다란 원천은 상속이다. 한편에는 상속이 주어진 법률의 틀 안에서 허용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우리의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 그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접근이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 상속과 유산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21세기 자산 불평등의 문제를 예리하게 끄집어낸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각 집단의 거의 6분의 1이 인구의 하위 50%가 평생 노동으로 버는 액수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하위의 반을 차지하는 이 집단은 상속받을 것이 거의 없는 인구의 절반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한다. 상속받은 6분의 1의 인구가 자신이 가진 특권을 이용해서 명문대 학위를 따고 좋은 직장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높일 것임이 틀림없다. 광범위한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 자본의 불평등한 분배에는 이처럼 상속이라는 수단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 등을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는 생전 자신이 노력해 얻어낸 재산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고 싶어 한다. 개인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가족주의와 집단주의가 교묘하게 결합한 한국 사회에서 상속은 독특한 권력관계를 구축한다. 부의 대물림이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한 사람들은 세대와 상관없이 부의 사용보다는 부의 이전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것이 없는 사람과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증가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서 상속이 부의 축적에 기여한 비중이 38.3%에 달한다. 이러한 경향은 점점 더 강화된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상위 1%의 자산 점유율은 11.38%에 달하고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은 43.32%, 상위 20%의 자산 점유율은 61.52%로 확대된다. 하위 40%의 자산 점유율은 5.59%에 불과하다. 상위 1%가 하위 40%보다 2배나 많은 자산을 갖고 있으며 상위 10%로 확대하면 무려 7.7배로 늘어난다. 한국은 미국보다는 자산의 불평등도가 낮지만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하는 국가와 비교하면 불평등도가 상당히 높다. 2014년 기준 자산 상위 1%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미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다음으로 매우 높은 자산 불평등도를 보이고 상위 10% 점유율에서 한국의 자산 불평등도는 미국과 네덜란드 다음으로 매우 높았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듯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베이 연구센터에서 전국 성인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34.31%가 부모 세대의 상속과 증여가 불평등을 유발한다고 답했다. 한국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불평등 사회다. 자산은 누적된 불평등의 총체적 결과이다. 어느 사회나 부를 축적하는 두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다. 노동과 상속이다. 노동시장이 불평등하면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소득의 불평등은 상속을 통해 자산 불평등으로 대물림된다. 만약 우리 사회가 자신의 노력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산이 있어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라면 우리 사회는 고전적 세습 사회처럼 신분이 아니라 자본이 세습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토마 피케티는 발자크와 오스틴이 묘사하는 19세기의 고전적 세습 사회를 분석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평범한 생활을 넘어 최소한의 품위 있는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소득은 당시 평균 소득의 약 30배였다고 한다. 이 소득은 물론 노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에서 나온다.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불로소득이다. 모두가 편안한 삶을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노동과 상속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회균등을 파괴하는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정도가 핵심적인 문제다. 그렇다면 정당화될 수 있는 자산 불평등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상속은 언제 문제가 되는가? 롤스는 세대에 걸친 부의 축적이 배경적 정의에 해로울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상속과 유산으로 시민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동할 수 있는 배경적 조건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상속세다. 누진세의 원칙은 배경적 정의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즉 정치적 자유들의 공정한 가치와 공정한 기회균등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부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부와 소득에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상속세를 통해 모든 시민을 똑같은 출발선에 세울 수는 없지만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협동을 끌어낼 수는 있다.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상호 협동의 조건들이 예전에는 공정했을 수도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많은 분리된 합의가 누적된 결과는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결국 자유롭고 공정한 합의 조건이 더는 유지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공정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공정의 조건을 해칠 수 있다. 제도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킬 수 있는 사회적 경향과 역사적 사건은 무수히 많다. 마찬가지로 자산 획득의 과정이 설령 정당했더라도 세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정당성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크다. 자산은 중요한 의미에서 기회를 제공한다.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람은 기업을 설립하고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인턴십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부와 자산은 기회다. 따라서 한 사람이 유산과 상속을 통해 부를 물려주거나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제한하는 조세 정책은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속세에 관한 한 철학자의 말을 들어보자. 상속이 다른 이점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면 상속세는 부의 상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평등을 중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커다란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다. 물론 상속세가 공정사회의 수단으로 정당화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첫째, 상속세가 부유한 사람의 자녀들이 기회와 자원과 관련하여 누릴 수 있는 이점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A가 B보다 부유하다고 해서 A의 것을 빼앗아다 B에게 주는 평준화가 정의가 아닌 것처럼 상속세를 통한 균등화가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상속세로 확보된 국가 재정은 공공교육을 활성화하여 기회균등을 실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속받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생계에 쓸 시간과 노력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상속세는 롤스가 정의로운 저축 원칙이라고 부르는 자본 축적의 방식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상속세가 약탈적일 정도로 너무 과하면 사람들은 굳이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가 정당하지 않은 부의 세습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상속세는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다. 누진적 상속세는 종종 약탈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상속세는 정의로운 세금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부모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데 왜 국가가 탈취하는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고 거리로 나앉게 만드는 것은 조세 폭정이다. 한국 상속세 법정 최고 세율은 50%로 55%인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OECD에 속하는 국가 중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15% 수준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캐나다와 같은 나라는 상속세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모순적인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부의 대물림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상속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소득 불평등은 동일한 세대의 문제이지만 자산 불평등은 세대 간 정의의 문제이다. 자산은 상속과 증여를 통해 대물림되기 때문에 불평등을 장기적으로 고착화한다.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 문제는 높은 상속세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된다는 데 있다.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한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기에는 사회의 재분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은 증대시키지 못하면서 동시에 잘 사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간다는 감정만 초래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정당성의 토대가 침식되면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관한 정의감을 상실하게 된다. 선한 부, 나쁜 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모두 정당하게 획득한 것이거나 부당하게 획득한 것이다. 남의 돈을 강탈하거나 나쁜 꾀로 남을 속여 돈을 버는 것은 윤리적으로 부당하다. 능력주의가 정당한 소득의 유일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은 남을 해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부를 획득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참여자의 수가 너무 많아 부의 창출 과정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어떤 것이 정당하게 획득하고 소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내가 나의 노동의 대가로 버는 임금소득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당할 수 있지만
내가 일하는 기업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던가 아니면 부당한 독점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나의 소득이 정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상속의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수평적으로 사회가 분화되어 많은 참여자가 복잡하게 얽히면 정의와 불의를 분간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수직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 부를 창출한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상속을 통해 얻은 부의 도덕성을 가리는 일은 복잡한 퍼즐 게임이 된다. 경제의 역사를 일별해보면 부의 창출은 언제나 정복과 착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의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에서 대영 제국과 미국 제국에 이르기까지 제국의 역사는 경제적 부의 뒤에는 항상 군사적 정복이 있었음을 웅변한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과거의 범죄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과거의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그 희생자인 현재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배상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1997년 발언은 문제의 복잡성을 잘 말해준다. 현재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 설령 범죄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주 먼 과거의 일이라면 그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바로잡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유산으로 물려받은 돈은 어느 정도 피 묻은 돈이고 모든 유산은 더러운 유산인가? 왜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한 청빈은 칭송하면서도 정당하게 창출한 청부는 말하지 않는가? 현대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불평등 원인을 소유에 대한 인간의 물질적 욕망에서 찾는 대신에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나쁘게 변질시키는 사회적 기제에서 찾아야 한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도덕으로는 평등 사회를 구현하지 못한다. 우리는 선한 부와 나쁜 부의 기준을 사회적 분배의 형식에서 찾아야 한다. 부와 빈곤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독교조차 이러한 문제를 지나치지 못한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자신의 회칙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익이 배타적인 목표가 되어 이익이 공동선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적절한 수단으로 생산되면 부를 파괴하고 빈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부는 나쁜 부이고 사회의 공동선에 기여하는 부는 선한 부라는 것이다. 선한 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공동선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창출되고 배분되고 사용되는 자산으로 구성된다. 반면 나쁜 부는 강제 또는 사기와 같은 부당한 방식으로 축적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배제하고 오직 기득권에게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다. 부를 창출하고 분배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공정해야만 선한 부로 정당화될 수 있다. 선한 부는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부를 이루는 과정이 공정하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대변한다. 가치의 생산, 분배 및 사용을 통제하는 사회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장 및 국가와 같은 사회적 제도보다는 개인의 재산 취득 행위로 시선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정당화하는가? 우리의 시선을 사회적 제도에서 개인으로 돌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롤스를 떠나 로버트 노직의 문을 두드린다. 롤스에게는 정의가 사회적 제도의 덕이라면 노직의 정의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호간의 분배 행위에 적용된다.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소유를 한 개인들의 집단이다. 각 개인이 갖는 바는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여 또는 선물로서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바이다. 자유세계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서로 다른 물자를 손에 쥐고 있으며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 교환과 행위로부터 발생한다. 여기서 정의는 근본적으로 개인 소유물의 정의로 파악된다. 만약 무엇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통제하는 어떤 한 사람이나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분배가 정의로울 수 있는 충분 조건은 그 분배를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최초의 취득이 정당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과정이 정당하다면 분배 정의가 완전하게 실현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소유가 정당한가를 따지는 것은 결국 그것의 취득과 이전이 정당한가를 묻는 것이다. 정당한 부는 불가능한가? 소유는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된다.
하나는 자연권적 권리의 관점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논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소유가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관점이다. 사유재산과 자유시장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존 로크는 자연 상태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지우는 자연법의 이성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 자유 또는 소유에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소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정당한 부를 가질 수 있는가? 로크의 전통을 따르는 노직은 권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 그에 의하면 개인들은 권리들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에는 어느 인간이나 집단도 이 권리들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국민을 보호하려고 권력을 독점하는 국가조차도 사람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노직이 그의 책,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7장과 8장에서 발전시킨 소유권 이론에 의하면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1.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2.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한 소유물을 이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3. 어느 누구도 1과 2의 반복적 적용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없다. 부를 창출하는 과정이 정의롭게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에게 그 부를 이전하는 과정 역시 정의롭다면 그 결과가 설령 불평등하다고 할지라도 이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직의 소유권 이론은 다음의 간단한 명제로 압축된다.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자체도 정의롭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소유물의 원초적 취득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강제 또는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는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노예화하거나 그들의 생산물을 착취하거나 그들이 살고자 하는 바대로 살지 못하게 하거나 교환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한다. 이러한 행위는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취득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의 현재의 소유가 부당한 취득이 이전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소유물에서의 불이를 교정해야 한다. 불이로 인한 수익자와 피해자가 행위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확인될 경우 이러한 교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시간이 많이 흘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판별하기 힘들다면 사태는 더욱 복잡해진다. 수익자와 피해자가 과거에 이루어진 불의의 당사자들의 후예라면 세대가 거듭할수록 불의로 인한 피해와 불평등이 더 커졌다면 우리는 이 불의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역사적으로 증폭되는 사회적 불평등의 피해를 막으려면 원초적 취득의 상황이 정의로워야 한다. 여기서 노직은 로크의 노동가치 이론에 주목한다. 로크는 소유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은 오직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대지와 모든 열등한 피조물이 모든 사람에게 공유물로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인격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 인격에 대해서는 그 이외에 누구도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의 몸의 노동과 그의 손의 작업은 본래의 의미에서 그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자연이 제공하고 남겨놓은 상태로부터 무엇을 이동시키건 그는 그것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또 자신의 것을 첨가했다. 이렇게 그는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든다. 이러한 노동은 바로 그 노동하는 사람의 소유임이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오직 그만이 자기의 노동이 일단 결합된 것에 대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존 로크는 노동만이 가치를 창조한다는 노동가치설의 창시자이다. 불로소득이 노동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로크의 이론은 진보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가치설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카를 마르크스의 사상이 말해주는 것처럼 로크의 이론은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을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로크에 의하면 자연으로부터 사물을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이다. 왜냐하면 노동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본을 창출하려면 정당한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노직의 패러디처럼 내가 소유한 한 깡통의 토마토 주스를 바다에 부어 섞는다고 해서 바다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의 사물에 노동을 가한다는 것은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처럼 우리의 신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의 산물을 생각한다면 노동은 가치의 창조이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당하게 소유하려면 우리는 가치의 창조와 증대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통해 받는 임금은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물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당한 소유에 대한 로크의 단서 조항이다. 우리가 노동을 통해 소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그리고 똑같이 좋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유물로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이 가치 창조의 주요 수단이었던 전통 농경 사회에서는 대지와 그 위의 모든 자연 산물이 충분히 좋은 질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의 조건이다. A가 무엇인가를 사유화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A가 사유화함으로써 B가 사유화할 가능성이 축소되거나 사라진다면 A의 사유화는 정당하지 않다. 로크의 단서 조항이 전제하는 것과 달리 사유화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면 사유화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마지막 행위자의 상황은 극단적으로 악화된다. 소유의 취득은 오직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거나 증대할 때만 정당화된다. 우리는 이러한 로크의 단서 조항을 충분한 양의 규칙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역사적으로 노동을 통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충분히 확대해왔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공유물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켰다. 로크는 이것이 화폐의 발명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졌다고 본다. 자연이 제공하는 생활 필수품은 곧 썩어버리기 쉽지만 화폐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존해 갈 수 있는 것이다. 화폐의 발명은 사람들에게 소유물의 축적을 지속하고 그것을 증대시킬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본 축적의 규칙으로 부를 수 있다. 로크가 소유권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충분한 양의 규칙과 자본 축적의 규칙은 언뜻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소유에 대한 인간의 자연권은 동시에 자신의 제약을 받는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토지를 개간하여 소유할 수 없다. 그리고 그의 욕망이 아무리 무한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물을 소비할 수 없다. 이것이 충분한 양의 규칙에 숨겨진 내용이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의 한도도 제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화폐의 발명을 통해 인간의 소유권에서 자연의 한계가 제거된 것이다. 자연이 제공하는 것이 충분하게 똑같이 좋은 질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아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삶 또는 더 나은 삶이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였다. 한동안 우리는 자본주의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믿었다. 자연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인간이 창조하는 가치는 무한한 것으로 여겨졌다. 문제는 풍요가 오히려 인간다운 삶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이 창출되고 축적되고 이전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면 이 과정에서 산출된 사회적 불평등은 인간다운 삶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우리가 로크의 단서 조항을 현대적 시점에서 재구성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자연은 인간 노동의 정도와 삶의 편의를 통해 소유의 한도를 정했다. 어떤 사람의 노동도 모든 것을 예속시키거나 소유할 수 없다. 그의 향유도 단지 일부분만을 소비할 뿐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웃에 해를 끼치면서 소유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이웃에게도 소유되기 이전과 같은 만큼의 상당한 소유의 여지가 남아 있을 것이다. 이 한도가 모든 사람의 소유를 적절한 정도로 제한한다. 내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대체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연이 제공해주는 생활 필수품에 만족할 때는 재산 취득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판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자연의 산물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 때문에 무한하게 축적될 수도 없었다.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의 소유를 증대할 수 있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재산을 무한하게 증식할 수 있는 것은 화폐와 자본 덕택이다. 인구수가 증가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사회적 협동을 통해 생산되고 분배되는 현대사회에서 로크의 자연법적 소유권 이론을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여전히 노동이 소득과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노직은
다양한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이 필요한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얻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정의한다. 우리는 오늘날 생산과 분배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노직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다면 생산과 분배가 분리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누가 무엇을 만들고 또 이 만들어진 것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는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언급되는 누구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협동하는 집단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생산과 분배 및 재분배의 주체가 사회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회적 협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회에서도 왜 사람들은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일까? 우리는 각자 기본적 욕구 사항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갖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전제 조건이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 수단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개인 선택과 노력 및 그의 권리를 생각하면 재분배의 문제는 조금 달라진다. 노직이 제시한 예를 근거로 자신의 기본적 욕구 충족에 필요한 것 이상의 수입을 벌려고 초과 근무를 하는 사람 A를 생각해보자. A는 자유시간인 여가보다는 잔업을 선택한다. A는 여가 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활동보다는 가외의 재화와 서비스를 선호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B는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수입과 재화에는 관심이 없다. 그가 많은 연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를 선택한 것은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고 근무 환경이 좋기 때문이다. B는 초과 근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보다는 여가의 활동을 선호한다. A와 B의 소득과 장기적으로는 재산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A와 B 사이의 차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A와 B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만약 A와 B의 경제적 불평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A의 소득 일부를 취하여 B에게 준다면 이러한 재분배는 부당하다고 노직은 지적한다. 그것은 마치 B처럼 물질적으로 공공한 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A를 여가 시간에 강제로 노동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강제 노동이 부당한 것처럼 정당하게 취득한 소득을 재분배 목적의 조세를 통해 빼앗는 것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노직은 이렇게 묻는다. 영화를 선호하는 그래서 입장권을 사기 위해 가외로 일해야 하는 사람은 공공한 자를 돕도록 소집되어야 하고 노을의 관조를 선호하는 그래서 가외에 돈을 벌 필요가 없는 사람은 왜 그렇지 않은가? 노직의 이 질문은 실질적으로는 물질적 부를 추구하면서도 마치 비물질적 가치를 물질적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현대인의 위선을 예리하게 꼬집는다. 왜 비물질적 욕망의 소유자는 방해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취할 수 있으나 물질적 욕망을 가진 자는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제약을 받아야 하는가? 기본적 욕구를 넘어서는 욕망은 근본적으로 나쁜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는 욕망의 체제다. 우리는 모두 기본적 욕구를 넘어선 욕망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 욕망을 비물질적 욕망보다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일 뿐이다. 기본적 욕구의 내용도 실제로는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 기본적인가는 개인에 따라 다르고 사회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적어도 24평 정도의 주거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외에도 땅을 밟을 수 있는 정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이 선택한 바에 따라 자신의 노동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면 개인적 차이와 불평등이 있더라도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극단적 불평등을 다시 조망할 필요가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지만 이러한 꿈을 실현할 수 있을 때는 오직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뿐이다. 만약 현대사회가 선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는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다. 권력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은 개인적 선택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오늘날의 강자와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능력과 노력만으로 일궈낸 정당한 소유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말 로크와 노직의 후예들인가?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글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공정과 정의에 관한 상식적인 감각은 차치하고서라도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이를 회사의 혜택과 복지로 생각하는 파렴치한 몰상식은 소득과 소유의 도덕적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는 말은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의가 얼마나 교묘하고 복잡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사회적 비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은밀하게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겠다는 말은 부패의 민낯을 보여준다. 오늘날 능력 있는 사람 모두가 이처럼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현대사회의 여러 제도가 이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교묘한 방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불법성과 부당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해 2월에는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KBS의 평균 연봉은 1억 원 이상이라고 말하면서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 되시고 기회 되시면 우리 사원님 되세요. 라는 글을 남겨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능력은 부를 획득할 기회로 인식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에 들어가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로 평가받는다.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인식이 보편화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천박한 물질주의가 기승을 부린다.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하면 노동과 소득, 그리고 자산에 대한 윤리의식은 증발해버린다. 2019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토대로 0.1%와 중위 50%의 소득을 비교해보면 통합소득은 60배, 근로소득은 27배, 종합소득은 무려 236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격차일까? 어느 정도의 격차가 정당한지는 사회적 합의에 달려있다. 사회적 협동으로 인해 생산된 부와 가치에서 각자의 몫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의 선택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독점과 지배의 메커니즘은 결국 도덕의 타락을 초래한다. 독점은 가치의 창출과 분배를 왜곡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이 우세한 지위와 방대한 자원을 차지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결코 기술 혁신을 통한 가치 창조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널리 사용되었던 워드 프로세서나 브라우저나 미디어 플레이어나 효율적인 검색 엔진을 개발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었다고 한다. 기술 혁신이 가치 창출과 자본 축적의 근원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엄청난 부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혁신을 독점적 구조와 연결함으로써 엄청난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 독점자는 탁월한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사회의 소득과 부는 시장과 사회의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 현대사회에서 내 것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사회적 협동을 통해 생산되고 분배된다. 물론 토머스 에디슨이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와 같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인물들이 많다. 문과라서 죄송하다는 뜻의 자조적인 신조어, 문송이 말해주는 것처럼 21세기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의 엘리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것을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해준 과학 인프라,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제도, 과학과 기술을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과학과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업 지원 시스템, 새로운 기술을 보호해주는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다. 이 모든 특혜와 특권은 결국 사회적 주요 자원의 독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특권층은 사회적 지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사회적 협동의 산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지극히 부당한 것이다. 여기서 모든 불공정은 시작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면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이 서서히 부서지고 있다. 조지프 스타글리츠는 말한다. 공정한 게임을 하여 이기는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이길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아예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은 고속철을 탄 사람이고 심판까지 직접 고르는 사람은 제트기를 탄 사람이다. 부의 대물림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은 당대의 사회적 조건을 바꿀 생각이 없다. 사회의 변화조차 꿈꿀 수 없는 사회는 철저한 불공정사회다. 이런 세상에서는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고 약자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해야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아주 많이 있다면 그런 사회에서는 아무리 정당하게 번 것이라도 결코 그것에 대해 떳떳할 수 없다.